자, 파견법은요, 이런 식입니다. 파견 근로자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거든요. 차별도 있어요, 차별도. 차별의 문제 하나. 요건 이제 좀 이따가 내용이 유사하니까 요걸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의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고용 안정의 문제의 핵심은 직접 고용이에요. 그래서 파견은 주로 여기로 이제 몰려 있습니다, 이게. 자, 한번 제가 미리 이 교재 보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은 파견 근로자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가 파견 근로자 등장하고요. 또한 근로자가 이제 파견 사업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업주니까 법인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견 업체가 돼요.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라는 또 사업주가 등장합니다. 역시 사업주니까 이게 법인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 개인 사업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그럼 파견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 사이에서 이게 파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자 파견 계약을. 자, 어떤 계약인가 하면 이런 계약인 거죠. 당신의 근로자를 나한테 좀 파견 보내줘. 그럼 내가 이분을 좀 사용을 할 거야. 이런 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파견 계약에 따라서 파견 사업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요.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업주는 파견 사업주예요. 나는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예, 이제 파견 사업주, 파견 업체 근로자인 거죠. 자, 원래는 나를 고용했으면 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용하면 사용하는 거거든요. 지휘감독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직접 고용으로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사용은 파견 계약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파견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 거죠. 지휘감독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파견을 다른 말로 좀 요약하게 되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형태. 그게 파견이에요, 파견. 그래서 파견은 고용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좋지 않은가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따로 고용을 이 사람이 할 필요 없이 고용도 하시면 됩니다. 직접 고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은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간접 고용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간접 고용이 왜 안 좋은가 하면 이런 구조예요. 이게 이 사용사업주가 줄 돈이 100이 있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이 있으면 만약에 파견 근로자랑 다이렉트로 계약을 했으면 이 사람이 100을 가져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안 가져가는 거죠.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20을 가져가요.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8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파견을 금지했습니다. 과거에 파견을 왜 금지했냐면 이걸 근로기준법 구조에 나와 있는 중간 착취로 했습니다. 이거를 일종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법이 있으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중간에서 이게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구조로 이래가지고 금지를 했습니다. 금지하다가 이게 IMF가 터지면서 이 파견 근로의 형태가 굉장히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데 퍼진 거죠. 양성화를 시켰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파견도 허용을 하고 있는 형태로. 역시 바람직하진 않아요. 하지만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만들면서 이 파견 근로자를 안 좋은 거니까요,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 둬야겠죠. 그 보호하는 장치의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파견하게 되면, 불법 파견. 만약에 파견이 법에 어긋나게 파견하게 되면은 네가 이 사람을 고용도 해야 되죠. 요거 아까와 좀 달라요. 아까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간주가 아니에요. 그냥 사용사업주가 불법 파견하게 되면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을 불법으로 하게 되면은 당신이 고용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사람을 고용하세요, 이런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형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파견법의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정의 근로자 파견 말씀드린 대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거죠. 고용은 파견 사업주가, 지휘명령은 사용 사업주가 하는 거, 이게 파견이다. 파견 사업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겁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을 파견을 업으로 하는 거. 요게 최근에 이제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파견법이 아니고요, 다른 전출에서 이게 가끔씩 전출할 때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을 하면서 파견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이게요. 그때 그게 파견법을 정하게 되면 이런 거죠. 여기가 SK 모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SK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자회사가 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 자회사에 계신 분이
요거는 약간 이 법과 다른 법인데 그냥 한번 이해만 하시는 거 아세요. 여기는 근로자가 여기로 파견을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파견업을 허가 안 받으면은 이게 불법 파견이거든요. 파견업체가 아니면은 불법 파견이에요. 그러면은 이 근로자가 나는 이 SK텔레콤의 이제 이 근로자인 거다. 그러니까 파견이 안 되는데 당신이 파견 받았으니까 당신이 나를 고용도 해야 된다. 이게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신 거죠. 이건 파견 맞다 이거죠.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이건 파견이 아닌 것으로 봤어요. 이건 전출로 봤지 파견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파견하기 위해서는 이 업체가 파견을 업으로 해야 돼요. 파견업으로. 그러니까 이 업체는 자기 고유의 업이 있는 겁니다. 이게 파견업체가 파견했을 경우에 문제인 것이지 이게 파견업체가 아니면은 파견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냥 전출로 봐가지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전출 파트에서 하나의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죠. 이게 최근에. 요거는 요 파트는 아니고 전출 파트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파견을 업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파견 사업주가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파견 사업주, 파견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용 사업주, 사용하는 사람이죠. 파견 근로자, 파견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6번 파견 계약,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 사이의 그런 약정이죠. 자, 마찬가지로 파견 근로자도 차별해서 안 됩니다. 그럼 아까는 저희들이 기간제,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동종 유사함으로 수행하고 있는 무기약 근로자랑 비교했어요. 단시간 누구랑 비교했죠? 동종 유사함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랑 비교했습니다. 파견 근로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할까요? 사용사업주예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그 뒤에 파견을 차별을 이제 미리 좀 보시면요. 자, 뒤로 가시면은 예, 나와있죠. 432쪽에 미리 좀 보겠습니다. 432쪽에 파견 근로자의 비교 대상 나와있죠. 파견 근로자와 비교할 대상. 자, 비교할 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함으로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견 사업주의 근로자는 워낙 다양하니까 비교가 안 돼요, 이게요. 안 되니까 사용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이 근로자랑 비교해서 차별이 있으면은 차별에 대한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차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거 일단 이해하시고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보의 책무 읽어보시고요. 노력해야 된다. 뭐 조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파견 대상 업무예요. 파견 대상 업무.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 파견 업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까 이 파견에 대한 보낼 수 있는 업무가 어떤 업종이 있는 거냐.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상시 파견이 가능한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임시 파견이 가능한 형태가 있습니다. 임시 파견. 자, 상시 파견은 이유 없어요. 그냥 수시로 파견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경우는 전체 업종에 파견을 열어두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파견 천국이 될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건 막고 있습니다. 안 좋은 건데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열어주시면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소위 이제 그 포지티브 리스트라고 합니다. 파견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약간 형태가 다른데요. 어떤 나라는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로 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는 네거티브로 하기도 해요. 자, 네거티브는 이런 겁니다. 요거 안 돼. 나머지는 다 가능해. 이런 형태예요. 파견에 대해서. 어떤 나라는 요것만 돼. 나머지는 안 돼. 그런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요걸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열어두게 되면 너무 커지니까 요것만 가능하고 요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요 가능한 업무가 뭔지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32개 업무에 한해서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 여기서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해서는 상시 파견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못해요. 이게요. 왜냐하면 제조업에서도 생산 업무를 상시 파견 허용하게 되면 완전히 제조업이 파견직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게 엄청 고용 유발효과가 큰 건데 이걸 파견하게 되면 고용의 그런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하지만 임시 파견이 있습니다. 임시 파견이 그렇잖아요. 임시 파견은요, 전 업무예요. 전체 업무. 절대 안 되는 업무도 있거든요.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한.
절대 안 되는 파견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전체 업무에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시 파견은 제조업에 생산하시는 분들도 임시 파견은 가능합니다. 이게. 자, 그럼 임시 파견이 뭘까요? 그죠? 임시 파견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출산, 질병. 출산, 질병, 부상. 요것 때문에 결혼이 발생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바람에 이제 펑크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메꿔야겠죠, 그죠? 그 출산하고 돌아왔을 때까지는 누가 메꿀 때, 뭐 기간제 근로자로 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 근로자로 이 자리를 메꾸는 것도 가능한 형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시파견이 왔는가 하면 일시적, 간헐적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간헐적으로. 요거 뭔가 하면, 우리가 여름에만 좀 바빠요, 여름에만. 여름에만 좀 이제 뭔가 바쁜 겁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만, 여름만 누군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파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32개 업무가 아니고 전 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 파견도 이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요, 어떤 그 공단 가보시면요, 원래 제조업의 생산 운영 업무는 파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시 파견이. 근데 임시 파견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려막기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제. 파견, 이 업체에서 6개월 근무했다가.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는 이제 일시적 간헐적으로는 3개월 더하기 3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파견 할 수 있어요, 제조업장에서. 근데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딴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계속 파견 근로자를 돌리는 겁니다, 이제. A 업체에서 B 업체로, B 업체에서 C 업체로 이렇게. 그러면 사실상 거의 뭐 상시 파견이나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요. 사실은 요건 안 되는데 요 형태로 해서 남용하게 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임시 파견에 대해서는 다른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뭘 만드는가 하면 우리 회사에 과반수에 대해 노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노조. 과반수가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하고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그 노조 입장에서도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먼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절대 파견 금지 업무가 있습니다. 절대 파견 금지 업무. 자, 요거는요, 임시 파견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밑에 적어놨습니다. 절대 파견 금지 업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파견 안 되고요. 두 번째 하역 업무. 이게 왜 하역 업무는 안 되는가 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근로자 공급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국내에서는 노조만 허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못 하도록 일종의 그 공급 사업 허가자의 독점적인 업무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언 업무 역시 파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해 위험한 사업, 산안법에 따른 자꾸 유해 위험한 사업을 자꾸 파견 맡기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맡고 있는 겁니다. 자, 오고 보시면은 그 밖에 주로 그 위생이나 생명 관련된 그런 업무들이 많아요. 분진 작업, 뭐 건강관리 카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운전 이런 것들. 이런 형태는 파견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27쪽에 옆에 9번 문제. 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절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견에 이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까지 가능해요, 그죠? 상시 파견이다. 가능한 거주가 1년 이내. 파견 기간이에요. 자, 1년 이내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이내로. 자, 여기서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초과 못해요.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어요. 횟수 제한 없지만 최대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자, 또 주의해야 될 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고령자. 자, 고령자는 그러니까 상시 파견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게 직접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외를 주는 건데 고령자 같은 경우는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 파견을 보겠습니다. 임시 파견. 만약에 임시 파견이 출산 질병 때문에 임시 파견했습니다. 파견 기간은요.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어떨 때 사용할 수 있냐. 출산 가서 돌아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을 얻었다. 그럼 질병간 근로자가 돌아올 때까지 파견 근로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했는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간헐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3개월 이내. 이거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1회 한정해서 3월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 간헐적 파견은 최대 아무리 많이 해봤자 6개월까지만 가능하고 파견 연장 횟수는 1회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시 파견 업무인데 2년을 초과했다?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불법 파견이에요. 만약 출산 질병인데 그 사유에서 필요한 기간을 오버해서 파견을 했다? 불법이겠죠. 그죠? 만약에 일적 간헐적 업무인데 6개월을 초과했다? 그럼 불법이겠죠. 절대 금지 업무인데 바로 파견했다? 불법이겠죠. 그죠? 그때 직접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순간에 이제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를 발생시켜요. 무조건 2년은 아니고 2년은 상시 파견일 경우에 2년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 기간이 오버하게 되면 다 불법이 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걸 오버했을 경우에 불법이 되게 되면 사용사업주가 이제 파견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게 3번이죠.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자, 이거 뭐 굳이 열 필요는 없고 딱 보시면은 이게 오버하면 다 불법이겠네 보이는 거죠. 상시 파견은 2년을 상시 파견 업무가 아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냥 고용을 바로 해야 되고요. 불법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 파견 절대 금지 업무에 파견으로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죠. 2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용하는 그 순간에 불법이 돼요. 상시 대상 업무다 이때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2년을 초과할 때 불법이 되는 거고 임시 파견에서는 파견 기간 위반하게 되면 파견이 되는 거죠. 만약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허가받지 않은 거는 무조건 불법이에요. 이때는 바로 그때부터 고용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더라도 1차 웬만한 것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까지 조금 이어지는 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밑에 판례가 있죠. 그 판례가 이미 기출이 한번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보세요, 그냥. 어떤 거좀 가면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거기에 불법 파견이다. 그거 이해하시고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제가 불법 파견이 됐다. 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여기가 사용사업주고요. 여기가 파견사업주예요. 보통 가장 많은 유형은요. 이게 파견 형태로 계약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도급 형태로 하청 계약 형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원청, 여기가 하청 그런 식으로 파견업 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이분을 이 사람이 고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분을 이 사람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 파견이에요, 이게. 이게 도급이 아니고 파견인 거죠. 그래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때는 이게 불법 파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요. 파견 근로자를. 자, 그런데 애매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고용하고 서로 2년을 오버할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접 고용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럼 생기는 문제가 이런 거죠. 고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의 그런 2년 초과했을 경우에 무기약으로 간주된다. 이것들은 당신이 무기약 안 하더라도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는 고용해야 됩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고용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조항을 부과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고용을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끝나는 거냐, 여전히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냐, 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냥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 내고 끝낼 거야, 그냥. 나 돈 많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 문제. 그래서, 이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성격이 뭐냐, 이거죠. 자, 학설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학설은 어떤 경우에는 공법상의 의무다, 이게. 그렇지만 최근 판례 입장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 정도의 조항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고용합니다가 이 사람의 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표시가 채무가 돼요. 채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물건 주는 채무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채무는 내가 당신을 고용합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그게 채무가 됩니다.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법원 가서 의사표시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이 대신 의사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때 고용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고용 의무가.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업상의 청구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업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용합니다.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좀 대신 판결로 사용자 의사표시를 가름해 주세요. 이걸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결을 해요.
이 판결은 뭐가 될까요? 의사표시를 법원이 대신해 준 겁니다. 고용하겠습니다. 법원이 판결로 대신해 준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고용이 된 겁니다.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업상으로 청구권이 있는 그런 조항인 거다. 이거 무시하지 말아요, 이거죠. 이게 고용 의무라고 해놓으니까 안 지키면 과태료 끝나는 조항인 거냐? 그렇지 않고 법원 가서 소송할 수도 있고 소송이 이제 확정되게 되면은 고용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요, 요부터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요때까지는 아직 고용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 않은 데 따른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손배 청구의 실제 액수는 임금 상당이 되겠죠. 임금 상당에.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직접 고용 의무 조항의 성격이 사업상의 청구권이다. 요거까지는 아직 기출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429쪽에 바로 보시면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업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 만약 고용하기 전까지는요.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 무시하지 마 이렇게 본 거죠. 이제 과거에 좀 무시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난 그냥 돈 많으니까 과태료 내고 끝내겠다 이런 사업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판례 두 가지가 이게 2년 전에 2차 문제로 나왔던 그 판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어요. 직접 고용 의무가. 이 문제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파견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교체가 된 겁니다. 이분들이. 여기서는 3년을 근무했는데 여기서 1.5년. A 사업주, B 파견 사업주 1.5년. 그러면 고용 의무가 없는 거냐?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직접 고용 의무는 파견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요거는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의 법률 관계입니다. 따라서 요분이 이분을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켰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파견 사업주가 동일한 파견 사업주인 거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 관계는 요 관계. 그럼 이제 파견 사업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불법 확인했으면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2년을 초과했으면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 판례 내용이고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 기간 중 파견 사업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 의무 과거에는 간주였거든요.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고요. 사실상 그 밑에 판례가 정확한 올해 작년도 2년 전에 2차 문제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면 사용사업주가 이제 불법 파견하게 되면 고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 나는 당신에게 사용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에게 고용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은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파견 근로자가 요게 발생한 다음에요. 여기서 사직을 했어요. 여기서 해고당했습니다. 특별히 사직 문제.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죠. 이 사용사업주라는 얘기가 아니 파견 사업주에서 이 사람이 사직했다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례에서는 아니 여기서 명시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얘기는 내가 당신한테 고용되지 않겠습니다. 이걸 표시하는 얘기지. 요 파견 사업주의 회사에서 사직했다고 해서 고용 의무에 대한 배제에 대한 의사 표시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명시적 반대 의사는 사용 사업주에게 난 당신에게 고용되지 않을 거예요. 이걸 표시해야 되는 거지. 이 파견 사업주에게 사직을 당했다, 사직을 했다, 혹은 해고를 당했다. 요거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직접 고용 의무에 대한 법률 관계는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요 관계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용 의무는 여전히 살아있다. 요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게 그 밑에 판례입니다. 자, 직접 고용 의무 조항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관계와 효과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밑줄 친 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에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밑에 보시면은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고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닌 겁니다. 이건 파견 사업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사용 사업주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거기에 대한 2차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430쪽에 역시 그 판례를 적어놨어요. 그 판례.
자, 맨 위에 판례 보시면은 한 네 번째 줄에 따라서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이건 용어를 잡으셔야 되고요. 파견 근로자,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그 용어를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에서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사용 사업주에 대한 관계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또 하나의 뭐 중요한 판례가 올해 초에 나왔죠. 어떤 구조인가 하면 그럼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용 사업주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이제 계약직으로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초과했어요. 우리 고용해야 되네? 그러면 1년 계약직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직접 고용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이렉트로 이제 계약을 했으면은 직접 고용인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1년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 직접 고용의 내용이라는 것은 기간제로 할 수도 있는 거냐, 아니면 무기계약이 원칙인 거냐, 이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원칙은 무기계약직. 그게 취지 맞습니다. 안 그러면요, 뭐 돌려막기 계속해요, 이거를요. 파견 2년 했다가 다시 2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다시 파견했다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그 밑에 보시면은 사용사업주는 돼 있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의무를 하는데 어떤 의무인 거냐,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의무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인데, 만약에, 이 파견 근로자가, 나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있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드라마가 하나 있긴 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 그렇게 해서, 나는 이제 그걸 희망합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혹은 우리 회사에 직접 고용된 분들 중에서 다 기간제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없는 거예요. 나도 어차피 고용되더라도 정규직이 안 될 거야. 이 정도로 보게 되면은 기간제로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런 예외적인 것을 빼고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의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하게 되면 이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어떻게 될까요? 근로조건의 문제. 이제 원래는 파견 계약에 따라서 여기가 돈을 주는 형태였는데 이제 내가 다이렉트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사용사업지 근로자 중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근로자인 거죠. 만약에 그런데 우리 회사에 이 파견 근로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른 내용은 없고 적어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은 근로자가 있으면은 그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같은 근로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법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밑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항이면은 이미 있는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조항을 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옆에 한번 맨 위에 문제 한번 볼까요? 맨 위에 27번 문제. 430쪽에 맨 위에 27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이제 그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주로 2차용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들은 1차용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431쪽에. 파견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이건 허가제, 허가제. 그러니까 이건 뭐 신고제라든지 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지만 풀어주는 거예요. 허가는 금지된 것을 해제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만 허가받았을 경우에만 파견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판례가 기출된 것 중에 하나가 위에 보시면은 파견 사업 하려고 한다? 허가 필요하고요. 이미 허가받은 것의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고 해요. 그때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 허가, 중요사항 바꾸려고 할 때 허가. 그런데 중요사항이 아닌 걸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는 굳이 허가가 필요 없다. 그때는 신고 필요가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하려고 할 때 허가, 그렇지 않은 변경, 신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밑에 허가 유효기간. 허가를 얼마까지 주냐? 3년까지 허가 줍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계속 하고 싶으면 갱신허가 받아야 됩니다. 계속 3년 동안 연장되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견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겸업이 금지가 되는 업종이 있는 거죠, 사업이.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이런 것들은 파견을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의대에 금지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자기 명의로 파견 사업 방향에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의대 금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법에서는 쟁의 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파견 근로자는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고 중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파견 보내는 거, 요거는 대체근로 금지가 되겠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원래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은 2년 기간 동안에는 파견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이게. 자, 하지만 과반수 근로자 노동자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동의받게 되면 2년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면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차별 문제는 똑같아요. 아까 기간제법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비교 대상이 좀 다르고요. 파견 근로자와 차별을 맡고 있는 비교 대상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사용사업주의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하고 비교를 하는 구조고, 그럼 누가 차별할 수 있는 거냐? 차별은 다 할 수 있죠. 이게 파견 사업주가 차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용 사업주가 차별한 구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별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조는 똑같아요. 이제 기간제법이랑 똑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의 금지와 시정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 표 밑에 시정 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데 여기서 사용자는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로 봅니다.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 자, 옆에 시정 요구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이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3쪽에 6번을 보겠습니다. 파견 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가 나와 있고요. 자, 434쪽을 보시면은 7번 사용 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가 있습니다. 파견 사업주가 이거 하세요. 사용 사업주가 이거 하세요. 이런 조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1차용으로 좀 보겠습니다. 파견 사업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고용한 사업주인 거죠. 나를 고용한 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 첫 번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죠. 만약에 사람을 파견 근로자로 사용하려고, 고용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 파견 근로자로 고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의 근로자인데, 원래는 이제 파견 근로자로 사용할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의 근로자인 거예요. 근데 이분을 파견 근로자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려주고 서면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너 끝나더라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계약 체결해서는 안 돼? 이런 계약. 자,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도 이제 이분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계약. 당연히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계약을 막는 거,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연히 안 되겠죠. 보호조항이 있는데.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 이제 1차 문제. 취업 조건의 고지입니다. 취업 조건의 고지. 이제 두 번째 줄, 파견 근로자는 파견 대가에 대해서 내역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요. 파견 사업주에게. 자, 내역 제시를 요구받으면 파견 사업주는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오시게 되면 이게 애매한 게요. 파견 근로자는 사용자 2명이에요. 이게 사용사업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견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2명이다 보니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 자, 근로기준법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책임을 많이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책임은 이 사람이 지는 거냐, 이 사람이 지는 거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안법. 산안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안전과 보건에 대한 그런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이 문제예요. 자, 근로기준법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원칙은 둘 다예요. 원칙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둘 다를 사용자로 봅니다. 원칙은. 그런데 사실은 나눠져요. 웬만한 것들은 또. 이게 왜 나눠지는가 하면 원칙은 둘 다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파견 근로자가 있고, 자, 여기가 이제 파견 사업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용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파견사업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 따라서 계약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계약의 대표적인 것은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돈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사용사업주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고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을. 한마디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간 문제하고 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뭐 시간, 뭐 휴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라 보는 경우는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 등의 상황,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는 뭐 근로 제공 관련된 시간,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밑에 판례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4쪽 맨 밑에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거 약간 2차용으로도 약간 봐야 될 문제긴 해요. 어떤 구조인가 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만약에 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견근로자가 다친 겁니다. 그때 이 파견근로자가 이런 주장합니다. 사용사업주가 나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한 거다. 그래서 이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배를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 채무를 과연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안전배려 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 의무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가지는 주된 권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가지는 주된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부수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로계약상의 의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부수 의무 중에 하나가 배려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성실 의무가 있었어요. 이게 부수 의무였죠.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은 안전배려 의무는 이제 나를 고용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의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사업주는 나랑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근로계약은 지금 파견사업주랑 한 거예요. 그러면 근로계약상의 이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 게 사용사업주의 채무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 판례에서는 이 안전배려 의무를 물론 계약은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랑 한 거지만 안전배려 의무를 묵시적으로 약정한 거다. 묵시적으로.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그죠? 뭐 이거 있으니까 우리가 파견 보낸 거지 이거죠. 그러니까 이 파견근로자도 이걸 알고 있고 파견사업주도 알고 있고 사용사업주도 당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서 계약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안전배려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서로 간에 합의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따라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해서 다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손배 책임이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판례가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이한 거. 435쪽에 주의. 아까 휴가나 휴일 문제는, 이제 그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1년 근무하게 되면 15, 15, 16, 16. 거기에 대한 휴가 책임은, 이제 파견사업주가 가지게 됩니다. 사용사업주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연차 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그리고 휴가에 대한 휴일에 관한 책임인 것이지 그 휴가나 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요,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는 겁니다. 돈 문제는 무조건 파견사업주. 휴가나 휴일은 사용사업주인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 못했어요. 근데 사용사업주가 제때 파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임금 지급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임금 지급 책임은 파견사업주인데 사용사업주도 당신의 책임이 있으면 연대 책임져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안법. 산안법은 자,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사업주가. 그래서 산안법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산안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원칙은. 그게 양가리 보네요. 원칙은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의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자, 일반 건강진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 고용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게 됩니다. 요건 주로 뭐 일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438쪽, 7쪽으로 오시면요. 요게 주로 2차형 문제입니다. 2차형 문제. 여기까지 1차 문제고. 2차형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은 파견의 유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피해가요. 사업주가요. 어떤 식으로요? 원천계약으로, 하천계약으로, 이렇게 도급계약으로. 여기가 도급인.
여기가 수급인. 그러니까 도급계약은 이제 파견계약이 아닌 거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의 완성을 해주면은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이죠. 그럼 원청회사와 하청회사가 계약 체결을 했고 하청회사가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형태.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도급계약이고요.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또 위탁계약도 유사하죠. 여기가 위탁인, 여기가 수탁인이 있습니다. 수탁인이 있고. 그럼 이 케이스는 이제 사무 처리를 이제 맡깁니다. 어떤 사무 처리를 해주면 그에 대한 유상위임 계약, 보수를 지급해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수탁 법인이 자기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간접 고용의 또 다른 유형인 도급과 위탁입니다. 자,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데 만약에 이런 계약을 해놓고서 도급인이 만약에 근로자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나서 위탁인이 수탁인의 근로자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하청업체가 파견업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다 뭐가 될까요? 다 불법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저희들이 보통 다른 말로 불법 파견이다. 혹은 위장 도급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많죠. 왜냐하면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상시 파견을 못해요. 못하니까 어차피 파견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도급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게 되면은 이게 파견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게 불법 파견이 맞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에요. 맞나 아니냐. 원칙은요. 실질. 그러니까 이거죠. 뭐 이게 도급계약이니까 파견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노동법은 항상요, 형식을 안 봐요. 실질을 봐요. 형식을 보는 순간에 다 피해갑니다. 얼마나 머리가 빠른데,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그러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만들어진 순간에 얼마나 법을 피하는 속도 빠른지. 오늘 팔려놨는데 갑자기 내일 바꾸더라고요, 그러요. 그러니까 느리잖아. 우리나라 되게 모든 게 빨라요, 모든 게. 그러니까 법도요, 판례 만들어지면은 제도 바꾸는 게,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형식을 보게 되면 다 피해가는 거죠. 따라서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판단해야겠죠, 판단. 이게 실질이 그러면 파견이냐, 도급이냐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사용을 했으면, 고용은 큰 문제가 없고요. 똑같은 거니까. 이 사람이 사용을 했으면 이건 도급 맞고요. 이 사람이 사용을 했으면 이건 파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과연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돼요. 자, 한번 쭉 그렇게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이게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약이 맞네. 쭉 읽어보시고요. 그럼 이게 불법 파견인지 정당한 도급인지 판단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게 439쪽에 나와 있습니다. 439쪽. 이게 현대차 판례인데, 최근에도 이제 아주 민감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뭐 판단 기준은 거의 똑같으니까, 이게 파견이냐 아니냐 이거죠. 현대차 하청업체에 대해서 현대차가 과연 지휘 감독을 한 거냐, 판단했을 때, 첫 번째,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는 실질 판단의 원칙. 밑에 표를 볼게요, 그냥. 실질 판단.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을 본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과연 파견 맞냐 이거죠. 만약에 제3자,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분들을 사용했으면 파견 맞겠죠. 그죠? 그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제3자가 상당한 지휘능력을 하고 있는지, 제3자의 사업에 사실상 실적으로 편입됐다 볼 수 있는 것인지, 즉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보는 징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440쪽에 두 번째가 그러면 하청업체가 사용하고 있냐 보겠다는 거죠. 그게 원고용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청업체를 제3자, 하청업체를 원고용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원고용주가 지금 뭐 각종의 근로자 선발, 교육 같은 거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원고용주가 자기 맡은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하청이 맞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용주가 필요한 기술, 설비,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보는 징표를 세 가지, 그 다음에 제3자, 원청업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징표가 한 두 가지, 그렇게 해서 파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 만들어 놨어요. 요게 이제 2차용 문제고, 이미 기출이 한 3년 전에 한번 됐습니다. 됐고요. 자, 문제 하나 풀고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최근에 워낙 그 1차 문제는 좀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양하게 나와서 조금 일반적인 문제 한번 볼까요? 442쪽을 오겠습니다. 442쪽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42쪽에 3번 문제.
제가 모든 조항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혹시 기출문제 중에 설명 안 한 것들은 그 지문 해설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른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 아니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1쪽에 오셔가지고요. 441쪽에 2번 문제만 풀고 파견법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불법 파견을 고르시면 돼요. 자, 기업 허가 받았으니까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허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뒷글 리을은 다 파견 절대금지 업무예요. 절대금지 업무는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니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업무는 원래 상시 파견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더하기 3개월인 거죠. 그 기간 안에 사용하고 있다.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허용돼요. 그러니까 니은을 빼고는 다 불법인 거니까 직접 고용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견법까지는 2차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좀 중요한 그 문제였기 때문에 2차용으로 강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로 1차용 문제입니다. 1차용 문제고 산안법은 2차까지 이어지지만 2차에서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1차용 문제로 이해하시고 산안법은요 엄청 조항이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 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이게요. 나왔다. 강사가 안 가르친 게 나왔다. 뭐 인간미가 있는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알려줄 수 없는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산안법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나오는 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 안 나온 파트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찍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하시고서 보겠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10분 다음에 12시 10분에 산안법 내용하고 남녀고용 성법 이걸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한 30분 해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